자, 그러면 이번 학기 또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간단하게 얘기 드릴 거는 이번 학기 우리가 하게 될 내용에 대한 간단한 소개이고요. 그리고 학기를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해서도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녹화를 한 것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지난 학기하고 똑같이 공급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면 뭐 실시간 형태로 줌 써서 아마 줌을 쓰게 돼도 그 줌 관련된 URL들은 사이버 그쪽 그 폴더 그 게시판에 제가 공지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접근하셔서 동영상을 보시는 그런 형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줌 자체는 질문이라든가 그리고 그 외에 뭐 공지 이런 의도로는 좀 쓸 생각이 있고요.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 동영상 녹화된 것들을 그대로 여러분들한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실시간으로 뭐 수업을 그냥 이렇게 같이 접속하고 진행하고 이런 것보다는 줌으로 뭐 출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뭐 공지 관련된 것만 간단히 하고 내용은 다 동영상 위주로 처리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평이 지금 뭐 제가 하여간 저한테 얘기한 사람이 한 7, 8명 되는데 동영상으로 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번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동영상을 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런 의견이라 하여간 또 하면서 올해는 워낙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가 많은 학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여전히 빡세게 많은 내용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학기에 배울 내용이 바로 이 슬램 자율주행 로봇에 대한 부분을 다룰 건데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 자체가 워낙 어렵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워보지 못한 내용이 이 안에 대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제가 항상 수업 때 얘기를 합니다만 이 거대한 흐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여태까지 이제 배웠던 지식들의 대부분은 사실은 한 2000년대 초반쯤을 대상으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고요. 2004, 5년, 뭐 거의 빠르게는 2000년대부터라고 거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확률 기반 어프로치들이 대거 투입이 됐습니다. 인식기나 이런 데서도 확률을 쓰긴 하지만, 인식기에서는 그냥 확률을 정량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차원화 시킬 수 있는 디멘전리스 형태의 하나의 표준적인 어떤 확률 기반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 뭐 킬로그램, 센티미터, 뭐 RGB로 따지면 색깔의 농도 이런 정의가 없죠. 밀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무겁냐 가볍냐 이런 어떤 주관적인 해석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의 해석 확률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주관적인 것도 표현할 수 있고 객관적인 사실들, 이거는 밝다 또는 이거는 좀 어둡다 이런 것들도 주관적인 사람이 하는 해석이겠습니다만 첫날이라 말이 꼬이네요. 근데 정말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률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많이 알고 있는 동전 던지기를 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 동전을 던졌는데 정말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는 뭐 앞면이 나올 확률은 0.5에 가깝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실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0.5가 아니라 0.3도 나올 수 있고 0.8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따질 때 확률은 아주 객관적인 사실들을 가지고 실험을 많이 해서 데이터를 추출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그 지능형 존재들이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할 때에 디멘전이 없는 차원이 없는 형태로 표현할 때 아주 좋은 척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인식기 쪽에서는 대부분 마지막 인식률을 표현할 때도 쓰겠습니다만 인식률 자체는 뭐 확률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겠고요. 뭔가 베이지안 네트워크를 쓴다거나 뭐 확률 기반의 어프로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이쪽 인식계에서는 확률은 굉장히 좀 약화돼서 쓰고 있는 반면 이 로봇 쪽에서는 확률 기반의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인식하고 결정을 하는 모든 단계에 있어서 확률 테이블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로 최근 한 15년 이상 정도 내용들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그 부분들을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접해 보시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이제 확률 기반의 접근론 중에 여러분들이 그 1년 전쯤에 로봇 학습 시간에 뭐 강화 학습도 배우고 뭐 했습니다만, 그것과는 또 조금 다른 확률을 토대로 해서 모델링을 하고, 왜냐하면 강화 학습법은 확률 기반의 어프로치입니다만 모델링을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안 해도 됐죠. 근데 이번 이 슬램 파트에서는 확률 기반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확률에 대해서 배웁니다만, 거기서 뭐 확률과 통계 이런 것들 배우죠. 통계 자체는 여기서 거의 쓸모가 없겠습니다만, 확률, 특히 조건부 확률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렵고, 많은 학생들이 뭐 항상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슬램 파트인데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 며칠 전에도 제가 박사과정 학생하고 논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사실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수학을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공학적으로 이 슬램에서 다룰 만한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다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배우는 마지막 학기에 하나의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쓴다는 건, 확률 자체는 굉장히 쉽고 간단하죠. 근데 이 확률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렵다 라고 느낄 만큼 정말로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래도 한번 이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기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 드리면 슬램이나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학교에도 많은 과목들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석사급에서도 이해가 잘 안 다루죠. 그러니까 뭐 보통 박사과정이나 뭐 대학원 과정에서 한 8학기, 9학기 넘어가야 나올 만한, 한 8학기는 좀 아니고 한 6학기, 5학기, 그러니까 석사 이후에 정도에 나올 만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신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스웍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점 밑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맨날 아두이노 이런 것만 배울 게 아니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도 이게 점점점 과목들이 흘러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기 전에 여태까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미분 기반의 모델링 기법들 위주로 많이 배웠다면, 뭐 학습파 이론에서는 뭐 모델을 좀 안 하고 방법론을 다루는 이런 쪽으로 갔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방법 슬램에서는 모델링을 하기는 하는데 확률 기반으로 모델링을 하는 접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확률과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들 두 가지가 조금 어폐가 있긴 합니다만, 수식적으로 모델링하는 과정을 뭔가 모델을 열심히 만들고 그게 전부 다 확률이 투입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뭐 if문으로 대충 땜빵하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뭐 조건 if문으로 때울 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는 하나도 없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확률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끝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여러분들이 제가 많은 과목들에서 스토캐스틱 어프로치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 설명을 드리면서, 어쨌든 학부 과목이기 때문에 슬램을 뭐 죽도록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약간은 그래도 쉬운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4학년들은 제가 전통적으로 숙제를 많이 안 내줍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아요. 숙제가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봐가면서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으로 뭐 4학년은 제가 괴롭혀봐야 뭐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많이 괴롭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겠고요. 뭐 앞서서 얘기 계속 드렸지만, 이 과목의 제목은 모바일 로봇, 이동 로봇이지만, 이동 로봇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 슬램이라고 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왜 슬램이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오늘 뭐 그대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첫 시간이라 지금 칠판도 덥고 제가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좀 버벅거리긴 합니다. 뭐 방학 중에는 중국 학생 데리고서 8주 동안 수업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쉬었다가 좀 하는 느낌이라 어딘가 좀 어색하네요. 자, 이 로봇 쪽에 로봇 연구 분야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함수들, 함수라기보다 이제 기능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로봇 연구들에서 필요한 그리고 하고 있는 어떤 큰 트렌드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세어리 이론들이 있겠고요.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와이드 화면으로 해봤는데 끝에가 잘려서 다시 4대3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뭔가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들의 대부분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미분 기반의 방법론들, 뭐 로봇공학,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것들 대부분 이쪽에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엔 probability,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거, 뭐 수학적인 어떤 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을 이해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수학적 툴들이 로봇 쪽에는 무슨 종류가 있는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미분 방정 형식, 그 다음에 probability, 여러분들 이번 학기에 배우시는 확률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행렬에 대한 것들도 있죠. 그래서 이 행렬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선형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뭔가 PCA를 배운다거나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뭐 이런 데에서 Singularity Decomposition, 뭐 행렬 쪽에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로봇공학 쪽에서는 뭐 자코비안 매트릭스, 인버스 어떻게 구하는가, 그리고 뭐 물론 학부 과정이라 안 배우긴 했습니다만 자코비안 수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컬럼 벡터들로 여유자유도 문제를 풀 건가, 뭐 이 정도의 수학의 대부분 이론들이 다 정의가 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냐,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 바로 이 확률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다룰 겁니다. 이 확률은 아예 뭐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요, 뭐 전체 모수분의 뭔가 사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거는 이제 간단한 거고요. 여기 대부분 조건부 확률이거나 실제로 조건부 확률은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교 때 다 배우셨습니다.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극단으로 복잡하게 쓸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이 슬램 파트 전역에서 등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로봇 쪽에서 연구를 할 때 뭔가 이론이 등장을 했고, 그럼 이 이론들은 이러한 수학들로 구성이 될 것이고, 이론을 열심히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을 하는 거죠. 깨알같이 이럴 때도 보시면 하드웨어가 뒤에 있고 소프트웨어가 앞에 있죠. 이유는 여러분들도 조금씩 알아가시겠습니다만 최근에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 하드웨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냥 뭐 대충 하면 되는 거,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소프트웨어 쪽에 거의 10배, 20배 이상의 노력과 시간들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로봇 쪽은 소프트웨어 중요성이 엄청나게 높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무언가 임플리멘테이션, 로봇을 실제 만들려고 할 때 보면 이제 머신러닝도 필요하고, 뭐 제어 이론도 필요하고, 비전 쪽 뭐 인식하려다 보니 비전이나 또는 뎁스 카메라들이 이용하는 스캐너 쪽도 많이 필요할 거고요. 로보틱스 이론도 필요할 거고, 뭐 DSP 신호 처리, 랜덤 데이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랜덤한 요소들, 랜덤한 요소가 아니라 랜덤 데이터라고 하는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DSP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DSP는 신호 처리하는 부분인데 이 기법들하고 좀 다르게 랜덤 시그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다루는 뭐 오토 코릴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최적화 기법들, 최적화를 학부 과정에서 여러분들 따로 심각하게 배우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그래도 우리가 그라디언트 디센트 메소드라든가 뭔가 최적화를 할 수 있고, 뭐 강화학습법도 하나의 최적화 기법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법들을 조금씩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슬램은 어느 영역에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슬램은 약간의 머신러닝하고 제어적인 기법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얼굴 인식기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이제 비전 쪽에 이제 속해 있겠죠. 뭐 음성 데이터 이런 것들도 신호 처리, 그러니까 음성 쪽에 프리프로세싱을 하는 것들, 뭐 일명 요새는 이제 STT라고 불리는 스피치 말하는 것들
텍스트로 보내주는 것들이 뭐 구글 서비스를 토대로 해서 다 쓰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만들긴 했지만 저는 그게 잘 동작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예, 실제로 보면은 항상 문제가 많아서 STT는 거의 구글 쪽으로 대동단결된 것 같습니다. 이런 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또다시 여러 가지 과목들 또는 무슨 연구 분야들로 뭔가 가지쳐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슬램은 어디에 속하냐면 이 머신러닝에 관련된 것들이 제어적인 컨셉하고 살짝 결합이 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가 또 결합된 새로운 분야 중에 하나는 뭐 모방학습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고요. 슬램 파트는 전통적인 로보틱스, 그래서 로보틱스하고 제어 관련된 것들에서 하드웨어를 처리하고요. 여기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에러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모델링으로만은 부족하기 때문에 확률 기반의 어프로치들을 대거 투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슬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슬램은 뭐 뒤에서 나중에 한번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슬램이 모바일 로봇 그 길찾기 뭐 이런 식으로 봐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증강가상이라던가 증강가상이죠. 쉽게 말하면 증강가상은 사실상 슬램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그 맵 정보들을 우리가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뭔가 개념적, 메타적인 차원에서는 온탈러지로 정보를 얻었다면 이것들을 다시 데이터 레벨로 재분포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맵을 만든다거나 이런 작업들이 최근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포인트 맵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센서만 가지고서 얻는 게 아니라 현재 위치를 알아야지 센시한 결과를 제대로 매핑할 수 있기 때문에 슬램 기법들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미래 상태, 여기 데이터가 쭉 이렇게 증강가상 올라오고 내가 이걸 보면은 여기에 드릴 분석 나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슬램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슬램이 돼야 증강가상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증강가상 라이브러리들, 키트 이런 것들은 그냥 라이브러리일 뿐이라서 슬램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잘 모르시지만, 기본적으로 뭔가 원천 기술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슬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급 기법이고, 좀 여기서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대한민국에서 슬램을 자체 개발을 해서 뭔가 테스트해서 제품화까지 해서 물건을 팔고 있는 업체는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삼성, LG 두 개가 거기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대기업 중에는 없어요. 그리고 중소업체 중에 한두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전에도 한 군데는 자체 기술이지만 좀 옛날 스타일이라 그렇고요. 이 슬램은 여기서 우리는 이 과목에서는 1995년도에 나왔던 슬램을 토대로 해서 2000년대 중반, 후반까지 나왔던 슬램을 토대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2013년도부터 거의 슬램 쪽은 전쟁이 시작이 돼서 13년에 지매핑, 12년에 지매핑, 그리고 13, 14년도 임페리얼 컬리지에 ORB 슬램이 등장을 하면서부터 완전히 이쪽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전쟁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 수준이 너무 빨라서 이걸 지금 해석도 못하고 작년에 카메라 16개를 동시에 달고 매달고서 날아가는 RNN 코어도 쓰고 있고 아주 미쳐 돌아가는 세계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솔직히 그 ORB 슬램 쪽의 핵심 코드들을 작년에 나왔던 코드, 옛날 거는 좀 많이들 하실 줄 압니다만, 작년에 나온 코드의 핵심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 솔직히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10명은 채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그 방법론들이 새로 나오면 이게 최근 거를 무조건 갖다 쓰는 그런 스타일로 오픈소스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다만, 코드가 만 줄만 넘어가도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수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 줄이 뭡니까? 솔직히 다이렉트 팔로시 서칭 같은 것들은 코드 제 생각에는 100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이해를 해야 코드도 갖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를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간 내용을 꼭 이해하셔야 되고, 그러한 어떤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 빼놓고 여러분들이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3대 수학 분야가 로봇 쪽에 필요한데, 그 중에 확률을 갖다 쓰는 부분들을 이론적인 토대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나중에 한 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그 확률적인 어떤 토대들을 이해하기에 가장 좋은 내용 중에 하나는 사실 약간 올드하긴 하지만 2010년 이전에 2010년까지 11년 정도까지의 바로 이 슬램 기법을 이해하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몇 번 더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확률을 토대로 한 새로운 유형의 문제 접근법들을 배우는 거고요. 그 무료한 종류의 문제 접근법들이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상급기관으로 가든 뭐 회사로 가서 뭔가 이와 같은 작업을 하든 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그 어프로치를 한 번도 배우지 않고 갑자기 이걸 딱 보게 되면요,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쫓아가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2010년 정도까지 어떤 흐름들이 있었는가를 그리고 이 수학적인 툴들이죠, 일종의 방법론들을 배워보는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슬램을 뭐 여러분들이 구현하고 안 하고 그 문제는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번 학기에 배울 내용은 쭉 여러 가지 나옵니다. 이제 팔은 한 2년 정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모바일 로봇 쪽 키네마틱스하고 자코비안을 어떻게 푸는지 다룰 것이고, 패스 설계하는 부분도 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비콘을 써서 뭐 여러분들 이제 졸업 작품 할 때 보면 맨날 블루투스나 RFID 계열들 뭐 이런 것들 여기저기에다 갖다 놓고 비콘이라고 그러죠. 비콘 가지고 현재 위치 찾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잘 안 되죠.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갖고 있는 이 엄청난 어려움인데, 기술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것들, 여태까지 다 배운 것들을 다 곱한 정도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로컬라이제이션이 워낙에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것들을 조금씩 이제 배워 나갈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 비콘 기반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확률 기반의 내비게이션 하는 부분을 조금씩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서 뒤쪽에 가서 슬램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냥 문제를 풀 때 어떤 처음부터 슬램을 적용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강화학습법 때도 많이 얘기 드렸지만 문제 자체를 모델링 기반의 결정론적인 디터미니스틱한 관점에서 보는 게 다가 아니라, 이 확률 기반의 접근론에 들어오실 때는 문제 자체를 확률적으로 보시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이프문과 여러 가지 모델들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에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확률적인 생각들을 잘들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프로그래밍을 토대로 해서 이런 그 분야들을 다뤄왔던 세대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자꾸 확률적으로 보려고 하는, 이게 처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기 위해서 자꾸 뭔가 문제를 확률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이 다음에는 베이지안 프로바빌리티, 뭐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뭔가 선행을 하면은 빨리빨리 배웠겠고, 선행을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 때 여름 때 배우는 확률편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바이스라는 사람이 만든 이 베이지안 프로바빌리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과목들에서 조금씩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뭐 쉬운 내용이고요. 그래도 한 번쯤은 베이지안 프로바빌리티에 대해서 정의부터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고요. 그러다 보면 베이지안 프로바빌리티를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문제 레벨에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트리 구조들을 또 다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을 때 그 부분의 확률들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은 쉬운 거죠. 클래시파이어 만드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러스터링 기법도 하는 김에 여기서 잠깐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3차원
세계관에서 슬램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센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사용을 해서 보통 이제 뭐 거리 뽑는 뭐 여러 가지 용어들로 불리는데 요새는 이제 라이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고 있는데 뭐 라이다는 원래 3차원형인데 뭐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레이저 스캐너들을 써서 데이터를 얻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레이저 스캐너는 평면 데이터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라이다를 써서 3차원 데이터를 얻거나 아니면 똑같은 레이저 스캐너하고 유사한 계열인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을 쏴서 데이터를 얻는 키넥트와 같은 키넥트 또는 뭐 요새는 인텔 리얼센스 이런 3차원 스캐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 바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매칭하는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라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피처 익스트랙션은 아마 올해는 빼버릴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너 디텍터 같은 것들 배울 때 여러 가지 필요한 수학들이 겹치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를 하는데 올해는 아마 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CP 매칭을 해서 아주 간단한 매칭, 코레스판던시 매칭이라고 하는 부분들, 뭔가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서로 이 데이터가 지금 제 손가락에 여기 5개가 있는데 여기 5개가 있는데 이렇게 휙 옆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방금 전에 있던 것과 여기 있던 것들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을 센서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히 얘기해서 여기 지우개가 있는데 휙 하고 움직였더니 여기 있는 지우개와 여기 있는 지우개는 똑같은 것이고 씬 레벨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것이고 지우개가 여기다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움직였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내야 되겠죠. 코리스판던시 매칭이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복잡한 요소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뭔가 특징점이 있는데 그게 이동을 했을 때 또는 다각도에서 찍게 되면 이동을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거꾸로. 그러면 두 개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찾는 매칭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매칭에 대한 것도 간단히 여기서 소개를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용들의 칼만 필터가 등장을 할 것이고 칼만 필터는 확률을 사용하는 필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 중에 하나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칼만 필터를 여러 가지 뭐 노이즈 잡는 데거나 또는 뭐 컨트롤에도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뭐 방금 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뭐 이동하는 것들 이런 데도 많이 간단하니까 간단하게 씁니다만 칼만 필터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쓰기에는 아주 간단한 정말 필터일 뿐이에요. 줄도 몇 줄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트래킹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을 잡을 때는 칼만 필터 간단하게 대입하시면은 결과가 좀 좋아집니다. 근데 이 칼만 필터는 슬램에서는 사용을 하고자 하면은 뭐 연산량이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슬램 쪽에서는 썩 좋은 대상은 아니고 요새는 거의 아무도 잘 안 쓰는 대상이지만 칼만 필터가 갖고 있는 그 확률을 토대로 해서 뭔가 문제를 풀고자 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칼만 필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확률적으로 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이 뭐 스테이트 상태값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태까지 뭐 제어나 여러 가지 과목들에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 하면 x는 위치를 뜻하는 스테이트가 될 텐데 위치가 x는 3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3이 맞을까요? 3에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측정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3 주변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상태가 3에 있는 게 아닐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디터미니스틱한 관점에서 보면 x는 3이다 하면 3에 있는 게 맞는데 뭔가 확률적인 스토캐스틱 관점에서 보면 3 주변에 x가 존재할 확률을 가지고 있는 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에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확률 분포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타나는 것 뿐이지 확률 밀도 함수가 실제로는 3에 있을지 아닐지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컨셉은 사실 요새는 이제 그 양자역학 쪽 얘기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역학에서 뭔가 우리가 관측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개의 시스템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데이터는 뭐 하나밖에 없고 뭐 이런 얘기가 요새
예? 양자 보안 쪽 이런 데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 쪽에서도 무언가 안에 있는 것들의 상태를 알고 싶은데 그 상태는 확률 밀도 함수 형태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유명한 파동 함수들로 표현되고 뭐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겠고요. 그래서 이 지능형 연구들의 자꾸 가고 있는 방향과 양자역학이나 또는 물리 쪽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서로 유사점들이 조금씩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쓰는 용어도 굉장히 비슷해서 인과관계, 코잘리티 같은 것들도 양적 분야에서 똑같이 쓰이고 있고요. 뭐 물론 저는 양자역학은 아주 평범한 일반인 수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만, 뭔가 수학적인 것들은 보시면은 굉장히 서로 경향성들이 유사해져 가고 있어요. 거꾸로 또 한번 얘기를 드린다면, 이 확률이 물리학 쪽에서 등장을 했을 때 조금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 뭐 또는 뭐 몇백 년이 지나도 또는 저쪽 센타우리 행성에 가서 보더라도 센타우리 항성에 가서 봐도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것들이 물리인데, 확률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어떤 물리량을 표현할 때에 무언가 동전을 100번 던지면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객관적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주관적 정보가 되게 많이 표현할 때 쓰죠. 지능형 문제들은 대부분 주관적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덥네 오늘,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수업이 오늘 지루하게 말이 많네, 이런 것들 다 주관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판단을 한 것들이 오늘 날씨가 덥다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더운 거죠. 그래서 이런 취지들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조금 옛날에 배척이 당했다라는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 칼만 필터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도 상태량을 확률로 표현하고자 하는 첫 번째 시도입니다. 그리고 칼만 필터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달에도 갈 수가 있었던 거고, 뭐 사람을 우주에 보냈다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었던 거고요. 그 당시부터 이 칼만 필터는 위치하고 관련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칼만 필터가 갖고 있는 특징, 뭔가 데이터가 뭔가 차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느려지는 성격 때문에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파티클 필터, 파리클 입자 필터 방법을 도입을 한 거고요. 최근에 쓰이고 있는 거의 모든 슬램 계열들, ORB 슬램을 차치하고 나서는 여러분들 뭐 로스라든가 이런 데 있는 슬램들은 전부 다 파티클 필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티클 필터를 이용을 해서 뭔가 트래킹하는 예제들도 많고요. 머신러닝 파트에서도 파티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인식률 높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티클 필터 굉장히 중요한 성격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리드 베이스드 맵 빌딩, 실제로 격자를 쳐서 슬램에서 맵을 그리는 방법은 총 뭐 서너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만, 고전적인 슬램 2010년 전에 거였어요. 우리는 그리드 격자 치는 격자 기반 맵 빌딩 방법을 배울 겁니다. 많은 뭐 청석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슬램들에서 격자 형태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뭐 그러다 보면 이제 그리드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KD 트리 같은 자료 구조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제로 슬램 파트, 어떻게 해서 내가 맵을 그렸고 현재 위치는 파티클 필터를 토대로 해서 확률적으로 정의하고 현재 위치를 알게 되면 또 맵을 업데이트하고, 이런 과정들을 끝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앞부분에 기본적인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템포 업을 할 거고요, 중간에. 그래서 사실 뭐 비이콘 기반 로컬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은 저는 정말 30분, 1시간 내에 다 끝내고 빡빡빡빡 빨리빨리 가서 조금 더 뒤쪽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슬램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이걸 보시면은 아마 왜 이런 진도를 가지고 흘러가는지 이해가 되실 거고요. 아주 극단적으로는, 진짜 극단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기 칼만 필터부터 잘라서 수업을 전개해도 1년 동안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그래서 워낙에 이 과정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쉬운 내용과 그리고 쭉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형태로 수업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책은 뭐 스룬이죠. 세바스찬 스룬, 가장 유명한 분이고 슬램의 아버지라고 해도 아마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슬램에 관련된 사실상의
거의 모든 이론들을 다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불가드, 예, 독일인데, 독일 분인데, 예전에 아이로스 때 16년 몇 번 이메일즈를 하고, 얼굴은 봤는지 안 봤는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하여간 그 당시에 서버 담당자였는데, 이 아저씨가 요새 로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뭐 로스 얘기 많이 들어보셨겠고, 로스 안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갖다가 공짜로 쓰고 있는 G매핑이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슬램 모듈인데요. 불가드하고 이 랩 박사과정 학생이었나? 하고 둘이서 잘 만들어낸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기업들은 최소한 이 울프램 버가드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고마워해야 될 것 같고요. 스루는 요새는 구글에 갔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스루는 사고방식이 완전히 확률로 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확률적 접근론들을 굉장히 빠르게 잘 치고 나가서 슬램에 해당하는 거의 모든 이론들을 다 만들어냈고요. 대부분 뭐 그 전에도 사실 80년대 90년대에도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얘들을 하나로 합쳐내는 거대한 작업을 처음 성공을 했고요. 교수하기 이제 지겹고 재미없으니까 중간에 때려치고 구글 가서 구글 엑스카,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구글 자율주행 로봇, 거기에 대박입니다. 지금은 요새도 아마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되게 빠르게 슬램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를 거의 다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양반이 쓴 Probabilistic Robotics라고 하는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셔도 좋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짜로, 불법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보셔도 좋은데, 내용을 보시면 엄청나게, 책 두께는 이만큼 되고요.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그래도 되게 쉽게 잘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슬램 관련된 책들이 얇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책들은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Probabilistic Robotics라고 하는 확률 기반의 슬램을 어떻게 문제를 정리하면서 풀어야 되는가는 사실 이 책의 바이블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내용입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게 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가끔씩 맨날 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나중에 숙제로 내드릴 텐데, 가우시안 커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커브는 Probabilistic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끝에 값은 1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저도 가끔 약간 가끔 착각할 때 있는 그 문제인데, 아마 숙제로 나중에 이게 왜 이 부분은 1보다 작아야 될까요? 1보다 클 수도 있을까요? 라고 하는 문제를 드리는지 여러분들 숙제로 꼭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은 역시 두다책 패턴 인식 책이고요. 이거는 번역판도 국내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 사실상 너무 어려운 책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교재들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책 두께 이만큼에서 배우는 내용은 사실상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이 책의 연습 문제는 거의 극강 수준입니다. 다 옛날에 논문들로 나왔던 것들이 연습 문제화 된 것들이어서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요. 사실은 저는 이 책 정말 어려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독해도 잘 모르겠는, 모른다기보다는 그 순간은 이해가 가는데 적용하려고 하면 잘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책의 핵심 다 키워드 보시면은 확률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률 기반으로 무언가의 학문들이 크게 전환이 되고 있는 시기에 지금 있는 거고요. 많은 몇 가지 분야들은 다 확률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서 뭔가 확률적인 접근들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가, 간단하게 인식기 만들고 이런데 확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베이지안 클래시파이어 이런 것들은 너무 쉽잖아요. 이거 학교 1학년 때 배워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확률을 가지고 무언가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수식도 나중에 복잡하기 때문에 한 줄 한 줄 제가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종류의 또 쓸만한 책 중에 하나 제가 얘기 드린다면 바로 이 멀티뷰 지오메트리가 되겠고요. 책 장사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이죠. 그러니까 3차원 2개 이상의 카메라를 가지고 3차원 뭔가 데이터들을 만들어내는데 여기도 코레스판던시 매치 문제라든가 각종 프레임 위에서의 그러니까 비전을 써서 우리가 데이터를 뭔가 추출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카메라를 써서 해야 될 경우에 이 책이 거의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 로보틱스 분야에서 되게 중요한, 물론 이제 요새는 멀티뷰 지오메트리는 스캐너를 쓰다 보니까 중요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큰 변화가 없는 게 영상이라고 하는 거 카메라를 평생 안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캐너를 쓰든 뭐 TOF 센서가 아이패드 뒤에 붙어 있든 간에 카메라를 우리는 씁니다. 그러면 거리 정보와 영상 정보 두 가지를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이런 종류의 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 손가락으로 유도를 해보면 증강가상에서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증강가상에서는 아마 그래픽스 들으신 분들은 더 이해가 잘 가시겠지만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원근감 있게 만드는 행렬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넌리니어한 비선형 팩터는 빼고 나면 오픈젤이 그려지고 있는 무언가의 매핑 테이블들, 프로젝션들은 뭐라고 표현합니다. 3차원 데이터가 여러분들 눈에는 2차원의 투영이 돼서 2차원으로 사실은 보이는데 우리 눈이 보기에는 원근감 때문에 그게 3차원으로 보이잖아요. 실제로 제가 여기에다가 정육면체를 이렇게 그리게 되면 실제로 이 정육면체는 2차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3차원이라고 느끼죠. 네? 물론 이제 그림을 좀 더 예쁘게 그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강가상에서 보시면은 3차원이 오픈GL 쪽 그래픽을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투영 매트릭스도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도 3차원 데이터가 2차원으로 이미지로 투영이 되기 때문에 두 개 사이의 투영 매트릭스가 일반적으로 다르죠. 같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카메라마다 다 다르니까. 카메라 광각도 있고 뭐.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이를 매칭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두 개를 오버레이를 하더라도 3차원 그래픽 데이터와 영상 데이터 두 가지 사이에 뭔가 매칭이 되질 않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또는 카메라에서 오픈젤까지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으로 연결하는 행렬 연산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손가락으로 풀었더니 12장, 7장이었나?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A4지로 앞뒤로 해서 7장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연산들 중에 하나이고, 여러분들이 AR 툴킷 같은 거 써보시면 그 내부에 있는 코드는 이런 과정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되게 고급 상급 클래스들인데 최근 기술들을 관통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녹아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슬램을 학부에서 가르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외부에서 제가 많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언제까지 PID나 배우고 말 겁니까? 그죠? 그래서 학년이 뭔가 세월이 진행이 될수록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뭔가 상급 기술들을 학부 수준에서 조금씩 배워야 되는데, 슬램을 제가 처음부터 얘기 드리지만 슬램을 이 수업을 듣는다고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있는 바로 거의 근사한 단계까지는 갈 겁니다만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가기에도 굉장히 버겁게 느끼실 거고요. 그리고 실제 써먹기 위해서는 에러 처리부터 시작을 해서 5만 가지 다뤄야 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사실상 이 수업을 끝까지 잘 관통을 해도 슬램을 만들지는 아마 못할 겁니다. 대신에 무언가 오픈소스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 분야를 향후에 계속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거라 보는 거고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사실상 로봇공학에서, 로봇 쪽에서 필요한 학문 분야가 아주 간단하게 수학 분야가 3개가 있다면 그 중에 이 확률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학부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게 좋다라고 판단해서 슬램 과목으로 저런 것들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외비 자료인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사례죠. 그래서 전에 재작년에 인천에 있는 한 업체랑 했던 거고, 아마 요새
몇 달 전에 가서 봤는데 반도체 라인 쪽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슬램이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스캐너가 붙어 있고 뭔가 이 주변일 때 맵을 그려서 움직이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장애물 회피를 그냥 간단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정말 이런 분야들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요. 뭐 아주 그냥 시간은 짧았기 때문에 적당한 수준에서의 장애물 회피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여기에 아주 간단하게 보이는 맵들 몇 개가 보이고, 이런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죠. 뭐 보시는 것처럼 로봇 덩치도 워낙에 커서 200kg가 넘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거는 자율주행이죠, 말 그대로. 그래서 슬램 기법이 적용이 돼서 현재 이제 로봇 혼자 움직이는 간단한 영상이고요. 이 정도의 영상이라면 뭐 고급 정보가 여기는 없기 때문에 보여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대면 수업이었으면 제가 바깥에 공개할 수 없는 많은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업 시간에는 보여줘도 되니까 보여드렸을 텐데, 나중에 유튜브로 끊고 한번 보여드려도 그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여기에는 여태까지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알만한 것들이 몇 가지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있는 로봇을 이제 간단하게 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워낙에 많이 이제 봤기 때문에 감흥도 없고, 이 로봇들에 바퀴는 두 개가 있는데 각도하고 위치를 어떻게 하면 맞출 수 있을까, 자코비안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을 넣으면 로봇이 회전을 하고, 회전을 하는데 뭐 왼쪽 바퀴는 뒤로, 오른쪽 바퀴는 앞으로 하면 그냥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두 가지의 비율을 다르게 하면 얘들이 턴을 특별한 각도로 공률을 가지고 턴을 할 겁니다. 전부 다 자코비안 행렬들을 써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뤄보실 거고요. 뒤에는 뭐가 없나? 강화학습법도 있네요. 작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화학습법 배우셨고요. 강화학습법 투입해서 맵 정보 만들어 놓은 거 위에다가 지금 파란색들이 다 벽이나 장애물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 위치에서 어느 위치까지 이동을 하고 싶으면 이 순간에 이 위에다가 강화학습법 레인포스먼트 러닝 뿌려서 현재 쓸만한 패스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장애물 회피해서 회피 경로 만들어서 뭐 가는 거, 이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간단한 거라서, 근데 이제 실제 로봇하고 연계해서 집어넣어 보니까 아주 미쳐버리겠던데, 이런 작업은 아주 간단한 거고요. 그리고 이 경로 자체도 뭐 강화학습법의 결과이기 때문에 맵 정보들을 많이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어서 아주 간단한 기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지금 강화학습법의 스테이트 밸류 펑션 VS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여기 가고 싶은데 랜덤 익스플로레이션 해가지고 강화학습법으로 현재 VS 스테이트 밸류 펑션을 얻은 다음에 높은 방향 쪽으로 이동하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큐러닝, 이게 VS였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큐러닝 써서 액션들 셋 정의해서 여기까지 이제 흘러가는 거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쉬운 거고요. 자, 이제 다음 보시는 영상은 그 진짜 슬램입니다. 슬램 쪽 코드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제 데모를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로봇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가 로봇이고, 짝대기는 로봇이 가고자 하는 헤딩 앵글, 머리 쪽 방향입니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점 몇 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얘들이 지금 레이저 스캐너로 거리 정보들을 얻어낸 거고요. 이 거리 정보들을 토대로 해서 이 공간을 훑어다니면 현재 이제 맵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처음부터 보셔야 되는 딱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만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레이저 스캐너가 있으면은 저절로 맵이 그려진다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 교수님하고 그 얘기 해갖고 제가 며칠 전에도 또 작년에도 한번 면박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맵은 이런 식으로 센서를 토대로 해서 그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맵들을 보시면은 처음에는 분포가 되게 느슨하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관측을 하게 되면은 점점 요 간격이 좁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이 부분은 안 가본 곳이기 때문에 확률 분포가 돼서 굉장히 느슨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얘가 이제 이쪽을 보거나, 지금 여기 보고 있죠. 이쪽 벽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아까는 느슨한 커브들이었다면 지금은 되게 좁게 되어 있죠. 여기 느슨한 거 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이 확률이에요. 이게 확률적으로 지금 표현이 된 것이고, 이 슬램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한번 훑었는데 이렇게 훑었더니 여기 벽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슬램이 아니에요. 얘를 한번 보고 나면 얘네는 무언가 벽같이 생겼는데 벽일 확률이 얼마겠구나 해서 이 부분들이 벽일 확률로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훑고 나면, 한 번 봤으니까 이 부분의 벽일 확률을 되게 좀 작은 상태로 보고 여러 번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벽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확률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있는 현재 이 지도들도 확률적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안 봤기 때문에 현재 여기가 되게 느슨하게 완만한 커브로 벽처럼 보였는데, 이쪽을 지금 관측을 하고 나서는 이 부분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장애물일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컨투어 맵으로 지금 그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이게 가운데가 만약에 맵이다, 방금 전에 여기라고 하면 이 주변의 확률이 위에서 옆에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많이 관측을 하고 나면은 이 부분이 이제 터프하게 굉장히 베리언스가 높게 나타나겠죠. 근데 처음에 볼 때는 이게 벽일 확률이 이렇게 완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계속 관측을 하니까 이 부분의 커브가 계속 높아지면서, 가우시안 확률 밀도 함수로 표현하면 되게 베리언스가 커가지고, 큰 게 맞죠? 가끔씩 제가 이거를 말하다가 헷갈려서, 베리언스가 크면 되게 작은 거죠. 베리언스가 되게 작아서 뾰족하게 보이는 거죠. 베리언스가 크면 이렇게 온갖 종류의 데이터가 다 가능하니까 넓어질 거고요. 그래서 베리언스가 되게 작아지니까 얘가 뾰족하게 되는 그림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쪽에서는 무언가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대상들, 벽, 확률 기반의 방법론과 비확률적인 거, 결정론적인 방법의 차이는, 여기가 벽일 확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간단히 이 부분이 그리드 형태에서 지금 표현이 됐는데, 이 부분이 꽉 차 있다 아니다, 즉 벽이다 아니다를 확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쉽게 그냥 간단히 그렇게 얘기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많은 것들, 장애물 회피할 때는 앞에 센서를 토대로 해서 거리를 쟀더니 거리가 10cm보다 작네, 그럼 장애물이 있는 거네, 왼쪽으로 가야겠네, 이런 식의 방법론들은 결정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 10cm에 뭔가가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슬램에서는 10cm 전방에 장애물이 있을 확률은 얼마다라는 형태로 보이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얘들이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표현된 것들은 확률값이 낮은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뾰족뾰족 색깔들 좁은 것들은 이 부분에 장애물이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센서로 관측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여러 번 관측을 하거나, 또는 그 부분에 확률적인 값들을 토대로 해서 장애물이 있을 확률을 따지는 것이지, 그 부분에 장애물이 있다 없다를 따지는 방법론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방법론에서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겠고요. 카멘 피터하고 패스칼 피터의 예제 적용하기 위해서 간단한 예제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3년 전에 제가 한여름에 여기 요 뒤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고요. 이건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레즈베리 파이에다가 굉장히 저가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예제라서 별거 없습니다. 쓴 것들. 그래서 간단하게 움직이는 대상들 찾아가지고 타겟 지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구부리거나 움직일 때마다 너무 많이 이 부분들이 흔들리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그래서
워낙에 많이 흔들리니까 이 빨간 점 특히 보시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만 이래요. 그래서 칼만 피터 적용해 보시면 작년에 숙제로도 제가 한번 냈는데 많이들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빨간 점 보시면 아까보다는 쫓아오는 게 조금 느려졌죠.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데 상하 흔들림이 좀 줄어드는 것도 보실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일 동영상에 대해서 적용을 했을 때 이 칼만 피터가 갖고 있는 트래킹 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타겟을 쫓아다닐 때에는 이 칼만 피터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뭔가 흔들림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것들 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앞서서도 비슷하게 얘기 드렸어요. 근데 슬램이 모바일 로봇에만 쓰이는 게 아니다. 앞서서 얘기 드렸고 뭐 당연히 이제 3D 내비게이션 한다거나 로컬라이제이션 현재 위치 찾는 거에도 쓰이고 3차원 비전에도 쓰이고 스캐너에도 쓰이고 AR에도 쓰이고 있고 뭐 수술 로봇 할 때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슬램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술 레벨은 굉장히 높은데 많은 기술들의 또 밑에 있는 기술처럼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슬램이 돼야 그 다음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슬램하고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부터 한 5년 투자해 보겠어 믿지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2년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보시는 것처럼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로운 유형의 기법들이고 졸업하기 전에 확률 기반 접근론들 한 번쯤은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 슬램을 가지고 이런 방법론들에 대해서 다룰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전체 내용의 스코프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고 조금 앞부분 전반부를 좀 빨리 그런 데로 가고 작년에 좀 빨리 가봤는데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슬램 쪽 부분에다가 1, 2주 더 투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작년에는 맵도 그려오게 작년에 맵을 그려오라고 시켰었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중간중간에 항상 매년 배우는 내용은 유사합니다만 뭐 숙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변화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그렇다고 제가 4학년인데만 여기서 온팡지게 뭐 손으로 그려서 그래프를 내지만 않는다면 작년에 한 명 사례가 있어서 적절히 여러분들이 숙제 하셔서 잘 뭐 팀플레이를 하던 해서 내주면은 F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들이 슬램은 알아둬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투자하시고 이번 학기 좀 재밌게 배워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뭐 졸업 연구하는 학생들 중에 모바일 로봇 쪽을 하는 학생들은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 모바일 로봇 쪽 실제로 움직임 만들어 갖고 와봐라 하는 숙제도 좀 내줄까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간 다채롭게 한번 가보도록 하죠 뭐. 자, 그래서 이번 학기는 어쨌든 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15주 달릴 거고요. 뭐 거의 지난 학기에 했던 거하고 유사하게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원칙적으로 뭐 실시간 비대면 수업을 하라고 자꾸 하는데 귀찮으면 그냥 유튜브로 하고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추석 부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면 실시간으로 가끔씩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건강 조심들 하고 이번 학기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